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림 속의 시사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 만해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만해, 두 번째 만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고해드린 대로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그림 자체도 있지만 그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틈을 안 줬네. 네,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우리가 만해의 얘기가 네 번째 시간이었나요? 네네. 그러면 만해의 어떤 뭐 작품 세계라든지 또 만해의 어떤 그 미술사적인 얘기는 4편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제 만해 그림 중에서 막시밀리안의 처형 얘기를 네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해 그림 중에 막시밀리안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게 무슨 특별한 네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만해가 신문을 본 거야. 네네. 신문에 막시밀리안 황제가 처형당했다 라는 신문을 보고 이제 급하게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가 그때 근데 교수님 막시밀리안이 누군가요? 그 이야기 좀 이따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네네. 신문 기사만 보고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급하게 그린 이유는 자기의 개인전을 하고 있었거든 그때. 네. 그때 하나 추가해서 걸기 위해서 네. 급하게 그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멕시코 군대 군복이 틀리고 네네. 이제 자꾸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군복이 그게 아니라더라. 총이 그게 아니라더라. 뭐 이 자꾸 정보가 틀렸다는 걸 알고 수정하다 보니까 네. 그림이 이렇게 네 번째 그림까지 나오게 됐는데 네. 내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고민했지 않습니까? 만해는 낭만 좌파다. 네네. 좌파인데 정말 어떤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자기가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냐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 사안을 보면은 자기 개인전에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걸 봐서는 대중적 관심을 갖는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그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네. 자, 본론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막시밀리안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이 당시 막시밀리안이 1860 처형됐을 때 67년이니까 67년입니까? 67년 네, 맞지? 기억력이 좋네 내가. 이 당시 막시밀리안이 나이가 35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막시밀리안이 멕시코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멕시코 사람이 아니고 네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의 그 프란츠 요제프 1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그 오스트리아 황제의 동생이지. 네. 그러니까 왕족이죠. 네. 왕족인데 이 당시 멕시코의 상황이 이제 그 성직자들하고 대토지 소유자들이 한묶음. 그 다음에 그걸 전복시키고 민주정부, 어떤 그 민중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이렇게 네.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때 그 민중의 지지를 얻어서 후아레스라는 아마 잘 아시죠? 멕시코 대통령 후아레스. 네네. 후아레스가 멕시코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네. 물론 이제 그 이야기 깊게 들어가면 선출된 뭐 대통령은 아니었고 대법원장이었다가 대통령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돼서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후아레스가 이 성직자들이나 대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를 했단 말이야. 네. 몰수를 하고. 근데 그거는 국내 문제인데 이 외국을 자극한 건 뭐냐면 이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네. 차관이라 네. 그러지. 그걸 갚지 않겠다. 그래서 못 갚겠다. 이렇게 네. 나온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게 프랑스예요. 그 다음 나폴레옹 3세 때잖아요. 지금 네. 만해 때니까. 네. 나폴레옹 3세가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줬는데 못 받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 입장에서는 저 후아레스 전 녀석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돈을 받아야겠다. 네. 그 다음에 그 멕시코의 성직자들이나 대지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후아레스 전 녀석 쫓아내고 빨리 우리 땅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네네네. 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그 성직자나 대주주하고 나폴레옹 3세가 합작을 해가지고 나폴레옹 3세 군대가 들어가지. 네. 그렇게 해서 멕시코를 점령해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누가 만만한가 이래 보니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스트리아 황제 그 동생이 있거든. 그 친구가 당시 나이가 32살인가 그랬어요. 아직 어리잖아. 네. 그래 이 친구한테 너 가서 멕시코 왕이 되라.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낭만주의자야. 낭만주의자고 온정주의자. 네. 마음이 굉장히 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온정주의자. 그래서 이 애가 착각을 한 거야. 아, 멕시코 사람들이 자기의 이품에 반해가지고 자기를 황제로 초대를 하는 거야. 네네. 그 자기는 그렇게 알고 간 거야. 네. 정말 멕시코 국민들이 나를 초대를 했구나. 그래서 갔는데 아까 나폴레옹 3세는 왜 보냈겠어요? 가서 빨리 돈 갚아라. 그 다음에 대지주들은 왜 막시밀리안을 또 받아들였겠어요? 빨리 그 몰수한 토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 막시밀리안을 가더니만 나는 인디안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대토지도 안 돌려주고 네네. 개혁을 막 하는 거야. 후아레스 대통령의 개혁을 막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황당하죠. 진짜 멕시코의 왕노릇을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지주나 성직자들은 이 답답하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이 막 끝난 다음에 미국이 멕시코는 미국 바로 미치지 않습니까? 네. 거기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신경 쓰이거든. 그러니까 멀로주의 아시죠? 네. 정치학자니까 뭐 정치학을 배웠으니까 멀로주의 알잖아. 네네. 민족 자결주의. 네네. 그 외세는 개입하지 마라. 그 멀로주의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나폴레옹 3세도 국내 정치 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군대를 철수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막시밀리안은 남은 거잖아. 근데 이제 막시밀리안이 충분히 예. 탈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지지는 상당히 있었거든. 그래도. 네. 근데 이 막시밀리안은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두고 내가 떠날 수 없다고 끝까지 남은 거야. 한마디로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막시밀리안이. 낭만주의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몰입했네요. 그래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후아레스가 다시 네. 쳐들어와가지고 막시밀리안을 잡았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시밀리안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희생양이잖아요. 네. 나폴레옹 3세와 멕시코의 그 성직자 대지주들의 이해관계의 결탁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희생된 네. 사람이지.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네. 자기 자신은 뭐 가서 멕시코를 위해서 정말 일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대문호 있지 않습니까? 노틀담의 고추, 레미제라블 누굽니까? 빅토르 위고. 네네. 빅토르 위고가 이 후아레스 대통령한테 아주 간곡하게 탄원서까지 냅니다. 막시밀리안을 살려달라고. 그래도 후아레스는 오히려 그게 이 완전히 대중적 지지가 없다 그러면은 살려줬을 때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대중적 지지가 있으니까 불안하다. 네. 그래서 급하게 막시밀리안을 처형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만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막시밀리안의 처형은 결국 나폴레옹 3세의 정치적인 어떤 그 나폴레옹 3세라는 정치꾼, 네.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나폴레옹 3세를 비판하고자 이 그림을 빨리 이제 실어 나른 거예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는 시사에 관심이 있는 네네네. 지식인이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 3세에 대한 적절한 비판, 그러면서 대중적인 또 인기, 네.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너무 얘기가 길었나? 네.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이 그럼 막시밀리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막시밀리안이라는 어떤 사람만 놓고 보면 네네. 좀 온정주의, 네네. 자유주의, 낭만주의자예요. 네.
그렇지만 이 막시밀리안이라는 사람 말고 네. 나폴레옹 3세가 그 자주적인 멕시코라는 국가를 네. 군사력으로 점령을 하고 괴뢰 정부를 그렇죠. 세우지 네,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전국장에 포커스를 보면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네. 이 후아레스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멕시코가 자주권을 가지게 된 거죠. 자주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네. 예, 자주적 이제 정치적 기반을 가지게 됐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네. 바로 이제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막시밀리안의 처형을 보면서 이 법치주의라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네. 왜 저기서 법치주의 얘기가 나오나. 근데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법치주의 그러면 뭐가 법치주의냐? 그러면 뭐 법을 지키는 거, 네. 뭐 법으로 뭐 다스리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뭐 예컨대 대통령을 하셨던 분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법치주의 그러면 막 경찰이 질서 위반자를 막 법대로 처벌하는 거, 뭐 이걸 법치주의로 생각하는데 법치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법치주의는? 응?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법이요? 에이, 법은 아니지. 법치주의에서 법이라는 의미는 법률을 말한다. 법률. 예, 법률. 법률의 지배, 법률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법률과 법의 차이는 뭔가요? 그치. 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규범이라는 뜻이고, 네. 법률이라는 것은 그럼. 법 중에서 네네. 국회가 의회가 제정하는 규범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법률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의회라는 게 뭐예요? 의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국민의 대표자들인 의회의 생각들이 묶어진 게 바로 법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률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 의사라고 얘기해요. 국민의 의사. 내 발음이 맞나? 국민의 의사. 예, 법률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의사. 3단 논법상 국민의 뜻이 의회의 뜻, 의회의 네. 뜻이 법률. 네. 법률이 뭐냐? 국민의 의사. 네. 그럼 법률의 지배가 무슨 말이에요? 법률의 지배라는 말은 국민의 의사에 의한 지배. 국민은 뭐예요? 통치를 받는 사람이잖아. 네. 또 통치를 누가 하는 거야? 국민의 의사로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통치하고 국민이 통치를 받는. 그래서 통치를 받는 피치자와 네. 통치를 하는 치자가 같은 국민이라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죠. 그래서 나는 이 막시밀리안의 처형이 후아레스 대통령이 다시 이 멕시코를 민주주의 국가로서, 예. 법치주의 국가로서 이제 프랑스로부터 탈환한 그 사건을 상징하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담장름으로 사람들은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쳐다보고 있고, 네. 그 군인 그리고 쏘고 나서 탄창을 간다 그럽니까? 그 군인도 그냥 무표정으로 네. 또 갈고 이렇게 하는 그림을 보면서 한 나라의 어떤 그 커다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커다란 어떤 사건들이 네. 그 나라 국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과 소수 그 몇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에 의해서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마 만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림 속에서 네. 나폴레옹 3세 네가 멕시코라는 한 나라를, 그죠? 네. 뭐 멀쩡히 대통령이 있는데 쫓아내고 왕을 세우고 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에는 결국 그런 독재 정권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좋은 사람이었든 뭐 개인적으로 누가 만에가? 아니요. 막시밀리안이. 막시밀리안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독재 정권을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착 공부한 거 맞나? 그는 왕이 다스린다. 전제국가죠. 전제국가. 민주국가 아니고. 네, 전제 정권을 그런 몰아낸
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고자 했던 그런. 만해? 네네. 만해는 뭐 그까지는 생각 역사적 기념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만해는 그거죠. 나폴레옹 3세에 대한 비판이죠. 그냥 네가 왜 다른 나라 정치까지 개입을 하느냐. 이런 거. 예,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뭐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그거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뭐 멕시코도 이 사건 이후에 네. 후아레스 대통령이 이제 또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한테 배척을 받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혁명 속에서 네.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멕시코라는 나라가 미국 바로 밑에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얼마든지 미국, 캐나다 이상 잘 살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에서 민주주의가 네.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민주주의가 잘 정착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렇게 잘 정착하고 이 꽃피운 민주주의가 소수 그런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네.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오늘은 그 법치주의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각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서도 엊그제 제헌절이었는데요. 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지만 과연 정말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래서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막시밀리안이라는 그 청년이죠. 청년의 어떤 죽음, 이 뭐 모르겠으나 멕시코 민주주의의 대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 4.19와 같은 그런 많은 희생도 있었고 또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6.25 전쟁도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된 거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어떤 땀과 피 속에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라는 헌법적 이념을 꼭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헌절을 맞아서 참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